자, 이제 6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제목은 맞다이입니다. 다이다이를 한번 까보자. 맞다이. 첫 번째 이슈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하고 뭐 노소연 관장하고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가 얼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혼을 하고 안 하고 뭐 그 두 분의 이야기인 거고 우리가 IR 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그 두 분의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기사를 보게 되면 1심에서는 SK 주식은 그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고 그 이혼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위자료는 1억을 줘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현금을 665억을 줘라. 이렇게 1심 판결이 났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 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무슨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 665억이면 와 엄청 많다라고 하겠지만 재벌 총수이기 때문에 아 저거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적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자료는 20억. 위자료는 사실 한국에서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위자료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억 몇십억 나오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재산. 재산은 1심에서는 현금 665억이었는데 2심에서는 1조 3,800억을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이제야 이제 재판 결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왔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재벌 총수가 이혼을 하면 저 정도는 이렇게 재산 분할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냐라고 보시게 되면 노관장, 그러니까 와이프가 SK의 가치 증가와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재산 전체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증거 자료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이 SK로 흘러가서 SK증권 과거에는 태평양증권이었는데 그걸 하는데 사용됐다. 그 인정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되냐? 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뭐 이자율 5%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그런 금액인데 문제는 이제 금액이 1조 3,800억이니까 하루에 이자가 1.85 대충 2억씩입니다. 1년에 한 700억 정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태원 회장은 이거는 납득할 수 없으니 상고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좀 돌이켜보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이혼 소송이 진행된 다음에 최태원 선생님께서 친인척들 23명한테 SK 주식을 증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1조 정도 됐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재용 그 삼성그룹의 회장, 현대의 정몽구나 아니면 그 정몽구의 아들님들 그리고 SK텔레콤이 아니 그리고 또 대기업도 뭐 있죠? 큰 데가 하나. LG의 구서성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들분들한테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도 친인척들한테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때 SK 최태원 회장이 증여한 그 주식 증여를 받은 수증자들이 친인척, 그냥 형제뿐만이 아니고 조카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정도의 그런 관계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식까지도 다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 여는 거고 여는 하는 거고 그 분할 대상 주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판결을 했고 저렇게 주식이 증여됐을 때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아 저거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 재산 주식을 줄이고 우호 지분을 위해서 친인척들한테 증여를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재밌는 부분인데 1심에서는 위자료하고 주식, SK 주식의 절반을 달라고 노관장은 요구를 했었는데 2심에서는 항소를 하면서 아, 나 주식 필요 없다. 현금을 2조 달라. 아마도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절반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식을 달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인 게 주식을 달라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계좌 이체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으로 달라 그러면 아무리 재벌 회장이다 하더라도 현금 2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고요. 현금으로 2조를 주려고 하면 주식은 한 4조쯤 팔아야 됩니다. 세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 노소영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주장 그리고 약점을 잘 찔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니 SK 주식은 난리가 납니다. SK 주식은 이제 이혼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혼 이슈가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저렇게 재산을 시원하게 분할하라고 나오니까 SK 주식은 첫날하고 이튿날 둘 다 한 10%씩 오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SK 우선주는 둘째 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럴 정도로 두 분의 이혼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SK 주식을 현금 2조를 만들려면 시장에 던져서 2조를 만들어서 하려면 하한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한가를 가고 십몇 프로 이 무거운 주식이 이게 막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경영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뭐 좀 의외이긴 합니다, 이게. 네. 이게 의외이긴 하죠. 이게 티테오 이게 요즘에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있고 김정주 씨는 뭐 사망을 해서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준비했다고 하긴 하는데 이 SK가 원래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옛날에 그 뭐야 그 비디오 만든 성경이 모티브 돼가지고 그 유공 노태우 대통령의 그 한국 유전 그 뭐야 주유소를 SK 성경한테 비디오 만드는 애들 넘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SK가 커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치태원 형의 뭐 편지 뭐 최근에는 뭐 자기 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말아달란 말 이렇게 그들만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고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이거대로 뭐 대법원에서도 이제 뭐 한 몇 년 끌고 이게 지게 되면 시장에 현금으로 주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시장에다 던져야 될 텐데 그러면 주가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이게 간단한 무지몽매한 생각에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랐다는 거에 대해 좀 많이 좀 놀랍네요. 자, 그래서 이제 재판이 어떻게 났냐면 노관장은 현금으로 달라고 했지만 재판에서는 이제 주식을 분할하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렇게 돼 있으니 SK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야 그거를 팔아서 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할 거다.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너무 크게 변하니까 이거 신경을 썼는지 노소영 관장도 내가 SK 주식을 가지더라도 회사에 우호 지분은 남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밈 좋아하잖아요. 노소영 관장 사진 올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기업 빌교업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아, 합니다. 사실 어, 과거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아니면 재작년 이맘때 계속 SK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혼 들어가고 나서부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SK 같은 경우에는
SK 밑에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고요. SK텔레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캐시카우인데 예전에 SK 하이닉스를 인수를 할 때 SK텔레콤 돈으로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돈을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인 SK가 쓰려고 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와야 지 힘드니까 바로 자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주식 교환을 하건 뭘 하건 SK 주식 그러니까 주식회사 SK 지금 보고 계시는 이 SK 지주회사의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SK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그런 작업을 실제로 내부적으로 일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방에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기업의 밸류업이 한 방에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어찌됐건 그 최태원 회장이 들고 있는 주식은 SK 그 지주회사나 SK 회사의 본질을 갖고 있을 거고, 하이닉스나 SK텔레콤 직접 뭐 직접 갖고 있어봤자 그 소량이나 금액은 미미할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등을 한다는 게 참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네요. 하여튼 제가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SK는. SK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 성경 SKC 해가지고 성경 그거죠. 비디오죠, VCR. 음. 그러면 다음 맞다이 아, 방시혁과 맞아요. 민희진 하이브에 대해서 아, 하이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죠, 빅히트, 하이브. 자, 우리 이제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의장하고 이제 어도의 민희진 대표하고 이제 싸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1심 결과가 나왔고 그 1심 아니 정확하게 1심이 아니고 이제 가처분의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보게 되면 판결문에서 이제 그 민희진 대표가 주주인 하이브에 대해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그,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회사에 손해를 끼칠 행위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이승미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세종에서 기업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헤드입니다. 이승미 변호사께서 이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웃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길 줄 알았으니까 여유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결국은 이 판결 내용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사의 충실을 상법에는 이사의 충실을 의무하고 동일합니다. 상법에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회사하고 주주는 다르다.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민희진 씨도 어도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건 아니다. 어도어에는 충실했고 하이브에 대해서는 충실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판결이 이렇게 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판결이, 가처분 판결이 이게 대표이사 직무정지하고 해임 상정안인 걸로 알고 있고, 결론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안 되고, 나머지 이사들은 다 이제 상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빅히트 하이파이브 형이 8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다 해임될 거예요. 다 해임되고 자기 이세들이 다 부여가 될 거고, 민희진 대표 이사는 남겠죠. 이 사람은 해임안을 상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임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뭐 나 빼고 다, 이 어차피 이사회에서 하면은 그냥 다시 대표이사를 다시 재선임 임총을 해서 기존 민희진 대표의 이사진들은 다 이제 해임시키고 기티의 이사들을 이사로 선임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변경을 하고 사내이사 한 명으로서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사람과 미니진과 하이브의 그 콜옵션과 풋옵션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콜옵션이 어느 정도냐. 이게 서로 돈만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건데 돈이 크니까. 예. 이제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뭐 이렇게 받는 그 보통 그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있지만 아마 이제 그 선임됐을 때 선임할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 선임해가지고 매출액 얼마 하면은 얼마의 이익을 주고 그들을 내가 몇 프로를 얼마당 얼마에 세겠다. 이게 잠깐 신문에도 났던 기사 중 났던 기사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정확히는 아무도 몰라요. 둘만 아는 거예요. 솔직히 둘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미니지라고 얻어도 서로 자기들끼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구두도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데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 예, 좋을 때는 서로 이제 말로써도 하고, 막 이거는 이 정도로 적당히 그냥 계약서에 쓰시죠. 근데 원래 의도한 바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일설이하면 한 1,800억 정도, 한 2, 3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진 씨가 이제 먹게 되면, 뭐 그런 그 1,800에서 2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 세력인 이제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사채업자를 끌어들이고 싶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통으로 먹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분에 하여튼 이사의 충실은 뭐 이런 건좀 하여튼 가뜩이나 뭐 많기도 하는데 실무상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실무가 바뀔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한 재미있는 논점이 한 세 가지쯤 있을 것 같은데요. 민희진 씨의 임기를 찾아보면 등기부 등본 떼보면 어도가 창립할 시점에 이제 민희진 씨가 이사로 선임되고 음.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는데 그 임기 만료가 올해 8월 달까지입니다. 제 기억 8월 달까지고 음. 그러면 이제 8월만 지나면 그러면 임기 만료인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 약정이 이제 관두게 되면 뭐 돈을 얼마 줘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에 아, 의하면 또 연장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 아, 지금은 이제 이사들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민희진 쪽 이사들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아니, 그 하이브 쪽 이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기 때문에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 저, 회의만 되지 않냐 바꾸면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그러면 되는 게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대표이사가 법인 그쵸.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표이사인 민희진 씨가 법인 인감을 안 준다. 그러면 등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쵸. 거의 아, 소송까지 가서 이걸 진행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이브 입장에서도 섣불리 뭔가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법무사들이 그리고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제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아니, 근데 뭐, 가끔 상장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상장사들도 이제, 법인 인감하고 인감 카드, 인감 도장하고 인감 카드를 갖고 나가도 이제 난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못할 수, 뭐,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뭐 가능하고 또 하이브가 이게 뭐 허접한 애들도 아니고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하려면 하는 거죠. 근데 뭐 기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몇 달 안 남았는데도 뭐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사회도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래서 막 그 상장사들 보면은 대표이사 변경권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한 2, 3일 있다가 막그 다시 기존에 있던 사람으로 다시 바뀌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통은 정관에서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회 소집권자한테 요청을 했는데 안 하면 다른 이사가 아니면 감사가 이렇게 이사를 열어가지고 뭐 뭐 신임 대표이사 선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소송하고 뭐 기존 대표이사가
이게 무효다 막 하면 다시 공시 내고 막. 그나마 여기는 이제 여도는 비상장사라서 여긴 다 법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악재긴 악재입니다. 이게 껄끄러워지니 좋은 걸로 이게 되는 것보다는 안 좋은 걸로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 거는 IR을 하든지 아니면 공시를 하든지 뭐든 이제 좀 좋지는 않은 거죠. 예,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 거라서 예, 그, 그래도 하이브에서도 뭐 근데 중요한 소송 사건 뭐 이런 아직 소송까지는 안 됐으니 가처분에 대한 거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몰라도 어, 주요 종속회사, 그러니까 어도어가 주요 종속회사 대상인지도 이제 워낙 이제 하이브가 크니까 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소송들이 좀 금액이 커지게 되면 2천억, 3천억 이렇게 커지게 되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잘 봐야 된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별로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인데 옆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승미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의 이제 기업 쪽 담당하시는 헤드인데 저희 회사도 지금 소송을 앞두고 있어서 세종에 이제 맡기려고 하다 견적을 받기도 보니까. 하고 이제 여러 자문을 구했었는데 이걸 보고 아 여기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 저희는 회사가 작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여기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2천억까지 나라도 바라본다는데. 나라도 저 오도에 집중을 하지 우리처럼 구멍가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 아, 이분은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분은 수임을 안 하겠죠. 근데 저 밑에, 이제, 뭐, 밑에 그, 새끼 변호사님? 새끼 변호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이 일을 실제로 하시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상대방은 김앤장을 선임한 것 같은데, 요즘 김앤장이 그렇게 잘 많이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이브는 좀 빨리, 지금 뭐 BTS가 다 군대 가서 그런지 몰라도, 조속히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맞다이.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세 번째 맞다이. 핀플루언스과 애널리스트에 음. 대한 이야기고요. 첫 번째 사례로 이제 한번 가지고 와본 거는 보시는 고 있는 요 텔레그램 메시지인데요. 보로노이라는 회사에서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는데 현재 주가가 4만 천 원인데 행사 가격이 7만 원이 되는 가격으로 스톡 옵션을 부여를 했다. 이건 주가에 대한 자신감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이렇게 메시지가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자신감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주기 싫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우선 현재 주가가 4만 천 원인데, 스톡옵션 부여가가 7만 원. 7만 원에 부여했으면 우선 최소한 두 배가 가야 이제 세금 내고 뭐하고, 그리고 주가 유동성 하면 한 8만 원 이상이 가야 이제 그 뭐 BEP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병합을 예정하고 있나? 이 양반. 주식 경합해도 뭐 회사가액은 뭐 같이 비율대로 가는 거니까. 이 회사도 매출이 거의 바이오 회사니까 당연히 빵이잖아요, 빵. 그런데 뭐 하여튼 잘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주식 내 선택권을 하는데 왜 지금 주가보다 한 두 배 가까이 높은 가격으로. 어차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로노이 같은 자신감보다는 그냥 경우는 뭐,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보로노이는 매출액이 0이었고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한투에서 주식을 빌려서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좀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한투에서 돈을 대출을 연장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대표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최대 주주인 대표이사의 주식이 시장에 반대 매매 되게 생겼다. 근데 락업이 걸려 있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저희가 다뤘던 거는 이제 락업이 걸린 상태에서 이거를 반대 매매가 가능하냐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락업이 걸려 있는데 돈을 빌려줬다?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한번 다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주식이 팔렸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안 팔렸네요. 계속 연장을 해준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태 형님의 주식은 뭐, 예, 이 형님의 주식은 계속 지금 담보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으로 이제 하든, 기준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한 회사긴 정상적이지는 않은 회사예요. 바이오가 매출이 0원이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락업 걸린 거 갖고 담보를 땡긴 회사도 이상하고,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불가능한데, 그거 불가능한 걸 이제 했던 회사인 것도 좀 신기한데, 거기에, 이게, 그, 현재 시가가 4만 천 원인데, 스톡 옵션을 7만 원으로 이게 부여를 하면, 인질인가? 이거 뭐지? 이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예. 어, 이게 이분들이 기분이 좋은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팩트 하나를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니까, 무조건 뭐, 7만 원 이상, 8만 원 이상, 뭐, 80만 원 간다. 뭐, 이렇게 바라본다라면, 이게 맞죠. 이게 맞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보통은 이제 변동성 해가지고 현재 시가보다 이제 좀 낮은 가격으로 많이 주는데 아니면 현재 시가로 주는 게 정상적이고 그래야 당연히 입금 걸고 어차피 부여 시점에서 2년 이상은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참.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름 동안 국내 증권사 PB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거든요. 심지어 이걸 보로노의 대표님께서 직접 전국 투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회사의 IR이라는 게 저렇게 PB를 상대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그 자금이 많아졌고 힘이 막강해졌다고 하더라도 대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저렇게 IR을 한다? 심지어 PB를 상대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히 나쁜 시각으로 바라보면 주가를 높여야 되는 지금 주가이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생각해보면 담보로 맡겨져 있는 그 주식들 여기에 만기가 끝나가고 있으니 만기 돌아오기 음,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저렇게 전국에 있는 PB를 음, 상대로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음, 있겠습니다. 음. 근데 이게 어차피 그 대출 연장이 안 해줘가지고 어차피 이 양반의 보호예수도 거의 끝나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증권사 PB를 대상으로 한다. 보통 그 증권사 PB 대상으로 하기도 하죠. 그 대표이사 룸빵 같은 데서 이제 하면 하는데 근데 지금 뭐 직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7만 원에 부여해놓고 자기가 이제 5만 원 이런 데서 주식을 팔게 되면 거의 사기꾼이죠. 대표님이 직접 서울, 부산, 대구를 이제 증권사 PB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요거는 기업 설명이 IR 개최 공시가 나간 거 내용인데 이 대표이사님 직접 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는 없었는 공시에는 없는데 이제 요거는 직접 하시네요. 아니면은 앞에 이제 조만간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규모 유상증자 같은 걸 대규모로 이제 계획을 아직 공시 나가지는 않았지만 보통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크게 한 방 땡기죠. 예,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좀 크게 땡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CRO도 맡기고 임상도 들어가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자기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이제 대출 연장 안 해줄까 봐. 그런 이제 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럼 뭐 3분기,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현금이 110억 정도 많지는 않네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이게 110억이 적은 돈은 절대적인 숫자로 적은 돈은 아닌데, 아, 이게, 그래도 유동성 단기 손익금융, 110억. 많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라서, 예, 뭐, 그런 걸 감안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아름다운 생각에서, 내가 왜 그 삼바보다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삼바를 이기겠다. 바이오로서 삼바를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 추가 부양을 위해서, 그 하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상계획 승인도 받고 해가지고 돈이 많이 바이오는 항상 돈이 필요하죠. 바이오는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회사가 상장이 돼가지고 특이한 일을 많이 벌이고 있다. 요 정도? 네,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한 재밌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피플루언서라고 이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을 담당하는 인플루언서, 유튜버 등등에 대해서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반도체 장비 회사가 핀플루언서를 회사로 초대하는 기업 탐방 행사를 주기적으로 한다. 그리고 조만간에 박영욱 선생님도 오기로 했다. 애널리스트보다 핀플루언서에 신경을 더 쓴다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고요. 심지어 그 이유도 웃깁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핀플루언서 찾고 있고 섭외 비용이 크더라도 이걸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배터리 아저씨 등등에서 이제 앵캠 같은 경우에는 한 투자 자문회사가 밀어가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한다. 이게 결국은 회사에서 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한 다음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행동을 한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회사들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기자도 보게 되면 A사 관계사는 주가 관리를 위해서 애널리스트보다는 핀플루언스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주가 관리라고 저런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참, 지금 세상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요즘 유튜버들 많이 보는데 요 박용 혹시 스마트 잉커 대해서도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를 서로 이제 핀플루언서들끼리도 이제 뭐 주가 조작의 이 사람이 주식 농부가 아니라 주가 조작 농부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 뭐 회사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은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시가 조정 행위는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고 거기에 회사가 연루돼 있으면 임직원들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한 일, 기업 탐방. 물론 뭐, 꼭 애널리스트만 기업 탐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으니까. 뭐, 말이 핀플러스 이게 뭐 자격증도 아니고, 라이센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일반 주주로서, 아니면 잠재적 주주가 될 사람으로서 영향력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이게 뭐, 탐방 오는 걸 받는 것도 괜찮고, 회사를 PR하는 것도 괜찮고,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하죠. 거기다 이제 그거를 조금 더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돈까지 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를 홍보해달라. 이건 주가 조작이나 이제 사기 행위에 가깝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회사 제품이나 막 이제 막 이런 거를 쓰고 난 다음에 맨 밑에다가는 요거는 내가 회사에서 제품을 받았거나 돈을 받아가지고 작성한 거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구독자가 몇십만 명 되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 회사 막 전망이 밝고 뭐가 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그 회사의 선행매매, 내가 지금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 회사를 홍보한다.
근데 보면 자기 주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없거나 돈을 안 받으면 내가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면은 왜 그런 회사를 추천할 이유가 없겠죠. 예,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예, 좀 그런 걸 위해서 실세 주종의 합법과 위법 사이를 이제 넘나드는 거죠. 여기에 회사가 참여를 하면 내부 정보 분명히 끼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는 요즘만 있는 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옛날에는 좀 아까 이제 보로노이처럼 이제 PB 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이제 그 큰 손들을 선택하는 PB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장님들이 눈방에서 IR을 했죠. 그 사람들끼리 사채업자끼리 그 PB들이나 사채업자들한테 이제 우리 회사 뭐를 하고 뭐 IR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사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면 뭐 유증을 받아주든가 삼자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시비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신사업을 야 너네 회사는 이 뭐가 부족하니까 요거를 이제 덧붙여서 올라가든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유튜브나 이런 거가 있어서 알 수 없는 놈들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금이안과 에프코비엠에서 이제 바테리 아저씨 이분도 실제로 뭐 금양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요즘 좀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핀플러스 유튜버 분들 중에서 경제 유튜버라고 해가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아예 그 성장사의 코스닥 대부분 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 서주 바뀌면서 공식 책임자라든지 IR 담당자로 데리고 가는 회사도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회사명은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로봇 개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사채 겁나 팔아먹고 근데 이제 뭐 실적 안 나오니까 거의 뭐 잘리기 직전일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좀 위험하다. 조만간 한번 터지겠죠. 이런 애들 다 이제 주가 조작이나 선행 매매. 대부분은 주가 조작보다는 선행 매매가 그 수반될 것 같고요. 선행 매매와 더불어 내부 정보 이용 이 두 개가 아마 동반되는 위험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담당자가 대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도 좀 정상적이진 않죠. 음.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기존에 어- 정보를, 그러니까 회사의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애널리스트에 대한 어떤 불신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 게 아니냐. 특히 개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만 내면 주가 떨어지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력과 결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널리스트 말은 안 믿고 저런 유튜브 말을 더 믿는 그런 세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작년 6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계속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 말 듣고 주식 산 사람은 결과적으로 돈을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 거의 신처럼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면 애널리스트 믿을 거 아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훨씬 잘한다. 이렇게 됐을 거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저건 이제 오해 같은데, 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영업의 대상이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는 고급 정보를 주지 않는다라는 저런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런 내용들, 그리고 뭐 법인 영업이라든지 투자 은행에 휘둘리지 않은 독립 리서치가 남아야 된다. 전 지금도 저렇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애널리스트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는 박종대 연구원이라고 전 연구원입니다. 하나증권에 이제 유통 담당하셨던 박종대 연구원인데 지금은 이제 애널리스트 관두고 다른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레포트를 하나 썼더니 그 레포트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박종대 아저씨의 리포트에 아니 블로그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과연 전문가가 맞냐? 한 달 전에 사라고 했다가 한 달 만에 매도, 그러니까 이게 중립을 내렸는데 중립 내렸더니 이게 네가 전문가냐?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박종대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의견은 내가 소신을 가지고 외부 요인 없이 전적으로 내가 적는 거다. 내 판단에 결정된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력과 결탁하고 이런 일이 절대 없다. 그런 거고. 그리고 오히려 단 한 번도 투자 의견을 안 바꾼 게 더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고 100%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라는 분들이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지션이 없습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의견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돈을 받고 영상 만든 유튜버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문성도 애널리스트들이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주고 인플루언서를 부른 다음에 영상을 만든다. 그 뒤에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주가를 높여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로 애널리스트들도 기술 못하죠. 네, 여기는 선행매 우선 그 정규 시장이라고 하죠. 정규 시장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혹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막 그 추천 애널리스트고 뭐 등급이 없거나 뭐 제시 금액이 없는 이런 그 레포트보다 뭐 추천해가지고 목표 주가 뭐 현재 주가 8만 원, 목표 주가 15만 원 막 이렇게 때리면서 자기 지인들한테 이제 예, 내기 전에 사서 사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구속되는 거죠. 이제 신문으로도 나오고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시는 애널리스트는 거의 없어요.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는 이제 물론 이제 좀 그런 건 있죠. 저희 나라는 좀 우리나라 특성이 좀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 특성이 뭐냐면 아 바이만 있는 거죠. 셀이 없어요. 셀을 냈다가는 이제 항의 받고 막 끌려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셀을 냈다가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내는 겁니다. 중립. 바이 아니면 중립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검증된 기관에서 차곡차곡 RA부터 쌓고 차곡차곡 시장 판독하고 업황도 보고 또 크로스 체크도 하고 그 뭐 이런 뭐그 계량적 분석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 물론 애널리스트들마다 자기의 관점과 뷰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은 음, 유튜버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런 그 시작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인플루언서보다는 한 2000% 낫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핀플러서들은 거의 대부분은 선행매매예요. 선행매매 아니고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고서는 또는 돈을 받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니까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세가 끌어올라지면 이제 자기만 팔고 나가는 거죠. 다 이게 돈 벌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네,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도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은 분석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직업입니다. 분석 그 자체가.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물론 이제 오르면 좋겠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 업무 자체가 회사의 분석과 업황의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분석이 언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일 수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체가 객관적이기 때문이지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오해하시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가 회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아가서 그거를 레포트를 쓰긴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숨겨놓고 기관에만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거 없고요. 그 레포트 자체도 개인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기관 보라고 만든 건데 어차피 이제 다들 보라고 만든 거니까 공개하는 거니까 개인 니네도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그 애널리스트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많은 분이 계십니다. 대신에 이제 최근에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초 같은데 애널리스트 한 명이 선행매매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한번 잡혀가고 네.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여기
신뢰를 잃는데 기름을 부은 것 같은데 상당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 99.9%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중립을 뭐, 지키고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